보며 깨르르 우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일어서야 했어요. 남편에게도 걱정 말고 힘내자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오빠, 우리 다시 일어나자. 그리고 당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보증은 안 돼. 알았지? 당연하지. 서연아, 고마워. 맨날 바쁘고 가정에 소홀하고 보증까지. 다 정말 빵점짜리 남편이다. 그래, 알면 됐어. 앞으로 내가 잘할게. 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미안하고 고마워, 서연아. 그렇게 저희는 같이 위기를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히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쩌겠어요. 힘내서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남편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정말 멋있고 대단한 일이었지만 솔직히 월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으니 저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한창 부모 손이 필요할 나이에 제가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해서 아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남편도 빠른 진급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집에 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같이 살던 내연녀를 죽이고 토막난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를 쫓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날은 4살 난 제 아들 진호가 독감에 걸려서 병원까지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혼자서 너무 힘에 부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을 냈어요. 그게 정말 두고두고 아직까지 후회로 남아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며칠째인 줄 알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놈이 완전 신출귀몰이야. 나 이놈 이번에 잡으면 특진할 수 있어. 오늘 진호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나 정말 혼자 힘들어. 애는 나 혼자 낳고 나 혼자 키워? 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저는 참고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그렇게 말했고 남편은 미안한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설아, 오늘 잡을 거야. 지금 그놈 어디 숨어있는지 찾았어. 지금 잡으러 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알았지? 미안해. 그 미안하다는 말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나 혼자 진호 키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빚 남은 것도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우리 이혼하자. 범인 열심히 잡아. 그렇게 저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살인범을 잡으려고 6차선 도로에 뛰어들었다가 20톤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재수씨. 남편 동료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은 그때의 느낌과 똑같은 불길한 기운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달려간 병원에서는 시신이 너무 훼손되었다며 왼쪽 얼굴 일부만 보여줬습니다. 엉망이 된 남편의 시신을 보고 저는 미칠 것만 같았어요. 여보, 동석 오빠! 왜? 도대체 왜? 그 순간에 저는 신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전생에 정말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나쁜 죄를 저질러서 이 생에 이렇게 제 곁에 있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남편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혼하자고 화를 낸 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금방 내 곁을 떠날 줄 알았으면 좀 더 다정하게 말할걸, 기다려준다고 할걸.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이 순직을 하고 뉴스에 바로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남편이 쫓던 살인범은 남편이 죽고 난 다음 날에 결국 다른 경찰분들 손에 잡혔다고 들었어요. 저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이 상조 완장을 차고 죽은 지 애비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 아빠 이제 안 와? 하늘나라 간 거야?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 우리 진호랑 엄마랑 지켜준대. 그러니까 잘 가라고 인사하자. 아빠, 잘 가. 보고 싶어. 남편이 죽고 나서 저도 따라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지만 하늘 아래에 피부치라고는 저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살자. 꼭 살아서 아들만은 지키자. 그런 심정으로 저는 이를 맞물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척도 부모도 올 사람이 없는 장례식장은 정말 고요했어요. 같은 경찰 동료들도 잠시 들렀다가 일 때문에 바로 가야 했습니다. 재수씨, 미안해요. 동숙이 그놈이... 형사님들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동석이 그놈 순직 처리될 거예요. 순직급여도 꼭 받으시고 기운 내세요. 진호야, 아저씨가 진호 좋아하는 장난감 많이 사줄게. 동료 경찰의 말에 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저씨. 근데 아빠가 돌아오는 게 더 좋은데. 그 말에 또 저희는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내일 발인 때 올게요, 재수씨. 알았어요. 바쁘실 텐데 가보세요. 경찰 동료들까지 다 가고 나니 장례식장에 정막이 흘렀어요. 구벅구벅 저는 아들을 재워두고 저는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현실을 잊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소주 반 병을 마셨을 때쯤이었어요. 다 낡은 옷에 머리도 며칠을 감지 않았는지 부주시한 허름한 행색의 노인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영정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풀썩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에 누군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반갑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만났던 노숙자들과 같은 모습이라서 저는 노숙자인 줄 알고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밖이 많이 춥죠? 제가 뜨끈한 국물이랑 밥 좀 가져다 드릴게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랐는데 대답을 하는 목소리 들으니 여자 노인인 것 같더라고요. 고마워요. 저 소주도 좀 마셔도 돼요? 네,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 반주로 드세요. 그리고 저는 음식을 내다 드렸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멍하니 앉아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좀 앉아서 같이 식사해요. 저는 음식이 안 넘어가서 술 마시고 있던 것 같은데 속 버려. 밥 같이 먹으면서 마시자고. 노인의 말에 저는 억지로 땅콩 하나를 입에 넣고 씹다가 바로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노인을 바라봤어요. 동석이가 그래도 좋은 짝을 만났던 모양이네요. 네? 저희 남편을 아세요? 제 물음에 노인은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알다 말아요. 우리 기찬이, 아니 동석이, 내가 이제서야. 아이고 아들아, 이게 다 내 죄다. 그 노인이 그렇게 말하며 우는데 저는 내 집 미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으로 난데없이 찾아와서 천혜고아인 남편이 본인 아들이라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노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 고아예요. 부모 없다고요.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나가세요. 그러자 노인이 제 팔에 붙들고 대답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동석이 내 아들 맞아요. 그리고 노인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노인은 동석 씨의 친어머니고 동석 씨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동석 씨를 찾아 헤맸다고 했어요.
동석이 아빠가 죽고 나서 나 혼자 키우려고 했는데 시댁에서 애를 데려가 버렸어. 그리고는 연락이 끊겼어. 도망갈 시댁을 백방으로 찾아서 아이 달라고 빌고 또 비는데도 없대. 죽었대. 난 그걸 믿지 못했어.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악바리처럼 살았어. 그렇게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가 됐는데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절망에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없어. 어디 보육원에 갔다는데 거기서는 입양 보냈다고 하고, 난 아들 찾으려고 여태껏 억지로 버티고 살았는데. 아들을 못 찾는다는 사실을 한 순간 그분은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지 않은 데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노숙 생활을 시작하면서 본인의 죗값을 치르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시세였어. 그랬는데 터미널 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고 누가 망치로 내 머리를 세게 내리친 것 같더라고. 그냥 뉴스에 나온 동석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 내가 지어준 이름은 기찬이었는데 분명히 이름은 다른데 내 아들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왔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기찬아. 그분이 그렇게 말하며 엉엉 우시는데 그 모습에서 언뜻 남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다음날 발인 전에 형사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남편의 DNA와 그 노인분의 DNA로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분 동석이 어머니가 맞는데요, 재수씨. 결과지를 보고 또 봐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왜 하필 죽고 난 이후에 남편의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는지 하늘이 야속해서 울었어요. 남편이 가고 날벼락처럼 제 앞에 시어머니가 생긴 겁니다. 시어머니는 결과지를 보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기찬아, 내 아들 기찬아, 어떻게 이렇게 잤냐? 어떻게? 하늘도 무심없이 제 죄를 어떻게 갚으라고 이렇게 만나게 하세요? 너무하십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는데 제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더니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할머니도 우리 아빠가 하늘 날아가서 슬퍼요? 네가 우리 기찬이, 아니 동석의 아들이구나. 아이고, 지 아빠를 쏙 빼닮았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의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처음 본 것과는 완전 딴판으로 묘지에 오셨어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으시고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찰들 앞에서 본인이 동석 씨의 어머니라고 소개했어요. 내가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동석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죽고 나서야 만나서 한이 되지만 제 아들 같은 경찰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부를 하고 싶어요. 제 아들 목까지 열심히 살아서 나쁜 놈들 다 잡아주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이 근무했던 경찰서에 거액의 기부금을 쾌처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기업의 오너면서 평생 버신 돈의 반은 기부금으로 다 쓰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와 제 아들을 본인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며느라, 내가 며느리라고 불러도 될까? 그럼요. 동석 씨 어머니시니까 제가 며느리 맞죠. 너희 지금 사는 것도 그렇고
내가 알아보니 동석이 앞으로 빚이 많더라. 아들한테 해준 게 없어. 그거라도 내가 갚아줘야 마음이 후련할 것 같아. 어머니, 저도 사실 혼자서 힘들어서 거절은 못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래, 다행이다. 이렇게 잘 받아줘서. 그리고 서연이 너랑 진호 앞으로 나랑 같이 살자. 우리 집 아주 커. 전원주택이거든. 내가 떠돌이 생활하는 5년 동안 관리해준 사람이 있어서 바로 들어오면 된다. 넌 사생활 터치 절대 안 할게. 우리 세 가족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보자. 어떠니? 저는 그 말씀에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남편의 어머니니 저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정서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좋아요. 그래. 우리 앞으로 동석이 목까지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어머님과 제 대화를 들은 아들이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와, 신난다. 나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완전 좋아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그렇게 좋아? 할머니가 더 좋아. 우리 잘 지내보자. 네. 저에게 가족이 하나 둘 셋 사라질 때 저도 이 세상에 없어야 하는 존재가 아닐까 하며 나락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죽음 이후에 저에게 시어머니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다시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도 허물 없이 잘 지냈어요. 언제나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서연아, 내가 엄마라고 생각해. 난 너 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고부 사이 뭐 그런 거 다 때려치우자. 어? 뭐든 내 도움 필요하면 말하고. 알았지?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동석 씨가 제 걱정돼서 어머니를 보내줬나 봐요. 그래, 그런가 보다. 아휴, 그놈의 자식. 엄마는 보고 가지.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코끝이 찡해졌지만 억지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지내면서 저는 열심히 사회복지사 일을 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저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 보육원 원장까지 될 수 있었어요. 사실 보육원 원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의 도움이 컸습니다. 서연아, 이제 너도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했으니 보육원 원장 해보는 게 어떠니? 원장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너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해? 나 통 큰 거 알지? 대한민국 최고 좋은 보육원으로 내가 팍팍 지원해 줄게.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사랑 주면서 그렇게 해보자, 우리.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꿈에만 그리던 일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정말 이럴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지지해주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니까요. 저 역시도 어머님에게 그런 며느리, 딸이 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시어머니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2년간 유학생활을 하다가 군복무를 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네요. 돌아온 후에 저희와 2달간 시간을 보냈어요. 다행히 코로나가 풀리고 여행을 갈 수 있던 시기여서 오랜만에 여행을 다닐 수 있었네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 아들 셋이서 가까운 해외와 국내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할머니, 엄마, 나 없다고 두 분 싸우고 그런 거 아니죠? 그 말에 어머님이 대답하셨어요. 싸웠지. 얼마나 싸웠는지 봐라. 네 엄마가 내 머리털 다 뽑아서 정수리가 휑하잖아.
그런 농담을 듣고 저도 아들도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에이 할머니 머리도 완전 많은데? 70대 할머니들 중에서 할머니가 제일 동안이에요. 그랬냐? 아이고 우리 손주는 어쩜 이렇게 이쁜 맘만 골라서 할까?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군대를 보내? 아휴 보내지 말까 보다. 할머니 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 지켜야 돼요. 할머니 돈 많다고 비리 저지르고 그런 거 아니죠? 아이고 이놈이 농담도 못해?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 옛 어른들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시도덕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외모뿐만 아니라 아들도 죽은 제 아빠를 닮았는지 불이나 비리에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지금 입대를 하고 100일 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른 보고 싶네요. 아무쪼록 지금처럼 저희 가족 건강하고 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삶이 저를 죽어라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기적처럼 제 삶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주제넘는 말씀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힘드시더라도 꼭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바랄게요. 나쁜 일은 어떻게든 지나갑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든 살 수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 사연 여기까지 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